안녕하십니까. 네, 오래만입니다. 우리 자유헌정포럼의 대표님이신 변정일 대표님을 오늘 특별히 모시고 이 대통령의 품격에 대해서 예.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예. 왜냐하면 대통령이라는 인물은 그냥 우리 일반 국민의 한 사람이 아니라 예. 그 나라의 위상이나 품격을 다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도의 어느 수준의 품격을 가진 대통령이 우리 대한민국을 정말 대표할 수 있을까? 네. 또 어떤 생각을 가진 사람을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뽑는 게 좋을까? 예. 어느 정도의 양심을 가진 사람을 뽑는 게 좋을까?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직한 사람을 뽑아야 된다. 예. 제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예, 예. 안보 문제에 대해서 예. 여쭤보겠습니다. 예. 이 안보 문제가 지금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 사이에 가장 이렇게 뭐라고 할까? 첨예하게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예. 저쪽은 안 싸우고 입으로만 평화만 외치면은 예. 그게 안보를 지키는 거라 하는데 다 얻어터지고 맞고 예. 홍멸하고 난 뒤에 그게 안 싸웠기 때문에 평화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힘없이 국가를 지킬 수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이죠. 네. 가장 단적인 예가 최근의 우크라이나 사태입니다. 네, 맞습니다. 우크라이나에 가령 미군이 주둔해 있다면 우크라이나와 미국과 사이에 한미 동맹과 같은 군사 동맹이 맺어져 있다면 전쟁 안 나죠? 돌연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범하지 못했을 겁니다. 감히 엄두도 예. 안 내죠? 따라서 우리나라에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한미 동맹이 체결되어 있다는 것, 네. 매우 중요한 안보의 튼튼한 배경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느 후보는 전쟁은 이기더라도 공멸하는 것이고 네. 평화가 곧 경제고 밥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거는 공허한 말장난에 불과하고요. 말로만 외치는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은 결코 우리 국민을, 이 나라의 평화를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강한 억지력만이 평화를 보장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습니다. 힘없는 평화라는 것은 국민을 지킬 수가 없죠. 네네. 예. 그 이재명 캠프에서는 이재명처럼 이렇게 상대방에게 떠넘기고 네. 억지를 완전히 사실인 것처럼 포장하는 사람들이 이 전면에 서가지고 말장난을 예, 많이 예, 하는데 그 예.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정봉주 의원이라고 그 양반이 봉도사라는 예. 이름으로 TV를 하는데 최영일 씨가 하는 시사 본부에 나와서 이 안보 문제를 얘기하는데 윤석열 후보가 한미일 군사협력, 그 다음에 미국의 MD를 여기에 배치하고 그리고 우리의 군사력을 키워서 선제 타격력을 갖자라는 얘기를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다. 그 얘기를 하려면은 정경련에 가서 물어보래요. 네. 왜? 우리는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런 거 세우는 자체가 정경련에서 찬성하겠냐 물어보라. 네. 제가 그걸 듣고 오늘 참 열을 많이 받았거든요. 네. 그러면서 그 다음 하는 얘기가 국민들한테 사드 배치하면 한 60% 찬성 나오는데 네. 자기 집 앞에 세우냐 하면 90%를 반대한대요. 네. 그러니까 충청도 가서 네. 사드가 아니라서 보일러 시설해 주겠다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예, 그러겠죠. 이재명 후보. 자, 그 논리대로 한다면은 자기 동네에 네. 군부대도 다 없애야 돼요. 예. 왜냐하면 이 군부대가 들어오면 땅이 전부 함부로 이 네. 택지로 쓰지도 못하고 제한도 걸리고 예, 예. 왜 그건 얘기 안 하지? 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논리가 안 맞는 거예요. 예. 뭐 안보 문제는 그 정도로 하고 가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 그쪽에서 윤 후보를 선제 타격을 하는 것을 전쟁광이라 했는데 윤 후보가 말한 선제 타격은 먼저 우리 때리겠다는 게 아니고 예. 저쪽에서 우리를 때렸을 때 그 보복이 2배, 3배가 되니까 우리를 감히 때릴 엄두를 못 가질 정도의 전력을 갖는 게 선제 타격력이에요. 예. 억지력입니다. 예. 그걸 얘기했는데 그 말 한마디 가지고 예.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전쟁광이라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윤석열 후보가 정치보복 얘기를 했다고 방방 뛰거든요, 저쪽에. 예.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윤석열 예. 후보가 유세를 하거나 뭐 어디 대담을 하거나 정치보복이란 용어를 쓴 예. 적이 없어요. 예. 근데 왜 이렇게 처벌합니까? 글쎄요. 그래, 그게 좀 참, 그렇게 펄쩍 뛰는 그 배경이 매우 의심스러운데. 도둑놈 제발 예, 말하자면 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그러한 주장을 보는 순간에 문재인 정권 지난 4년간의 적폐청산이라는 명목으로 많은 정치인들, 전직 대통령 두 사람을 포함해서 200명을, 잡아가두지 않았습니까? 200명을 갑봉했죠. 잡아가두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말하는, 이게 말은 적폐청산이었지만 이 사람들 머릿속에는 이것이 정치보복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정치 학살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했다는 것은 바로 그동안의 한 적폐청산은 적폐청산이 아니라 정치보복이었다 하는 것을 스스로 실토하는구나.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나는 똑같은 그렇게, 거 당할까봐 겁이 예, 나니까 나는 그렇게, 정치보복이란 용어도 예, 안 썼는데 단 예, 이렇게만 얘기했어요. 예, 적폐가 있으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 예, 시스템에 따라서 예. 공정하게 여야 가리지 예. 않고 처리하겠다. 그것이 윤석열 후보가 얘기한 취지였고 또 그렇게 밝혔죠. 그리고 내 사전에 정치보복은 없다라고 분명히 마지막 TV 토론에서도 그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예. 그 지뢰 즐겁을 먹고 그쪽에서 예. 한 얘기가 뭐냐면 문 대통령이 없는 제도 만들어가지고 사람을 깜방에 넣을 사람이다라고 예. 문을 말하자면 그렇게 공격을 한데 그들이 없는 죄라는 걸 왜 강조할까요? 그게 글쎄입니다. 네. 그게 그러니까 네. 과거 4, 5년 동안 걸쳐서 이루어졌던 적폐청산이라는 것이 결국 어거지로 한 적폐청산이었다. 어거지로 이루어진 정치보복이었다 하는 것을 스스로 실토하는 맞습니다. 것이죠. 그렇게밖에 볼 수가 제발 지르는 없습니다. 건데. 예. 자, 정치보복이란 용어 자체도 윤 예. 후보가 안 했는데 예. 이재명 후보는 윤 후보가 정치보복을 했다라는 그 용어를 썼다는 걸 전제로 하고 예. 한 말이 뭐냐면 정치보복은 하고 싶어도 숨겨놓았다가 몰래 예. 하는 것. 야, 이거 예. 이거 정말 말이 되는 얘기야. 예. 정말 더 잔인하고 예. 더 정말 음침하고 예. 이 얘기는 자기 기준에 따라 보복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원칙도 없고 예. 법도 없고. 예.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더군다나 가공할 만한 것은요. 이재명 후보가 과거에 권력은 잔인하게 써야 한다 하는 말을 한 일이 있더라고요. 큰일 나. 그거 예. 독재자입니다. 예, 그래서, 그게 바로 독재자예요.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잔인한 보복의 대상이 과연 누구냐? 예? 이 지금 같은 당 소속임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를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지 아니한, 네. 움직이지 않고 있는 네. 반 이재명 친문 세력을 지칭하는 것이 네. 아니냐. 예? 예. 또 대통령이 되면 은밀하게 스스로 정치보복을 하겠다는 것을 실토한 것이 아닌가. 그렇죠. 자기의 속마음을 드러낸 게 그렇죠. 아니냐라는 추측이 난무하고 있죠. 예, 그런데 그러한 추측들이 뭐 아주 근거 없는 추측은 아니지 않은가 하는 느낌이 듭니다. 그분의 품성으로 보면은 예. 더더구나 본인 입으로 예. 권력은 잔인하게 써야 된다는 이 말이 예. 우리가 상당히 합리적인 그런 논리를 끌어낼 수 있는 거예요. 예, 무서운 얘기거든요. 아주 무서운 얘기예요. 원래 정치보복이라는 거는 정치적 견해를 달리하는 사람, 정치적 경쟁자에 대해서 없는 죄를 만들어서 뒤집어 씌우거나 또는 어떤 조그마한 범죄를 크게 처벌하는 이런 상당한 정치적 불이익을 주는 것이 정치보복이거든요. 네. 근데 그런 거는 윤석열의 과거에 걸어온 길을 볼 때 네. 그런 일을 할 사람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예. 또, 더군다나 이제 최근에 가장 좀 걱정스러운 일은 이재명 후보 주변에 있던 사람 중에서 그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몇 사람이 벌써
극단적인 선택을 했죠. 두 사람이 죽었죠. 요한기, 이것이 김홍기.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예. 우리가 한번 되씹어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뭐 이렇게만 얘기해도 국민들을 다 알아들어요. 예. 아니 촛불 들고 힘겹게 만들었던 민주공화국을 확실히 지켜야 한다. 예. 왜냐하면 우리 헌법은 우리 헌법의 민주공화국은 자유민주공화국이기 때문이라는데 예. 아니 지난 4년간이 민주공화국이었습니까? 이 정권 지난 4년을 되돌아보면은 이 나라를 자유민주공화국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우선 자유민주공화국은 철저한 개인의 활동의 자유를 보장해야 재산 됩니다. 네. 보장.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까지 그 경축사나 3.1절 경축사나 광복절이나 모든 행사에서 자유라는 말을 쓰는 걸 극도로 싫어합니다. 또 한 번도 안 쓴 일도 있습니다. 예. 그런 걸로 본다면 자유를 의도적으로 빼는 그러한 경향을 숱하게 보여왔습니다. 예. 그리고 국회에서 다수의석의 힘으로 어거지로 선거법을 밀어붙이고 뭐 임대차 3법이라든지 모든 악법들을 그냥 밀어붙였습니다. 이것이 과연 국민의 민의를 존중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인가? 나는 그게 아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밀어붙인 건 이유는 뻔합니다. 편가르기. 예. 그리고 가진 자는 전부 예. 흉악범이고 예. 적폐고 예. 없는 사람들은 자기 편이라는데 사실 없는 사람들이 지금 더 고통스러워. 그렇습니다. 저소득층을 살리는 무슨 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든다 하는데 진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었어요. 예. 우리 역사상 이런 나라 경험해봤습니까? 네. 국격이 이렇게 떨어지고 정말 이렇게 편가르기 예. 철저히 아니 98%대 2%의 편가르기가 바로 임대차 3법이고 예. 다주택자 종부세 올리는 예. 겁니다. 예. 성공했다고 지금 좋아하는데 아니 임기 몇 달 남겨놓고는 이제 뭐라고 얘기합니까? 5년 내내 주장해오던 부동산 정책 예. 잘못됐다고 이제 와가지고 예. 하고 있어요. 그것도 왠지 압니까? 대표님 아시잖아. 예. 표 때문에. 그렇죠. 예. 이래 우리가 부동산 얘기를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재명 후보가 자기의 이 슬로건 아니면 자기의 캐치프레이즈로 경제 대통령을 얘기하죠. 그것도 그냥 아닙니다. 유능한 경제 예, 대통령이라고 자기를 예. 선점은 확실히 잘해요. 얘기는. 라고 얘기했는데 예. 유능합니까? 아니 이 사람 경제 대통령 맞습니까? 이분의 우선 경제를 보는 시각이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분이 작년 말에 서울대 경제학과에서 강연을 한 일이 있었던가 봅니다. 네. 보도에 의하면 이재명 후보가 그 강연을 하면서 경제는 과학이고 통계라며 이런 것들이 진리인 것처럼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본 경제는 정치이자 의견입니다. 가치죠, 가치.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서 여기서 의견과 가치라는 말은 바로 이념을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경제라는 것은 이념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고 이념의 자기 이념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가치관대로 경제를 움직여 보겠다 하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봐야 됩니다. 따라서 매우 위험한 경제관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럼 평양 가서 대통령 하지 왜 여기서 해요? 그렇죠. 평양 가면 딱 맞죠. 예. 아니 그러니까 김정은님 그 자리를 안 비켜줄 것 같으니까 여기서 대통령 하는 모양인데 주택 140만 호, 공급 수출 1조 달러. 그 다음 더 웃긴 나는 앞쪽까지는 좀 봐주겠어. 그런데 국민소득 5만 달러? 아니 재벌 해체한다면서 일자리도 없는데 뭐가 나는 3만 2천 달러에서 뒤로 안 갔으면 좋겠어. 5만 달러? 주가지수 5,000포인트 지금 원래 주가지수 3,000포인트만 돼도 성공이라 한데 5,000포인트를 하겠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3% 안 돼요. 2.6%였습니다. 네,
앞으로 5년 동안 매해 6%씩 성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5만 불 달성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이 시간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 소득은 약 3만 5천 달러로 예상이 되거든, 추계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6%씩 성장을 한다 하더라도 5만 불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중국이 이거는 말하자면 국민을 속이고 표를 자기한테 찍도록 유인하는 유인책입니다. 그 유인책인데도 아무것도 모르는 말 그대로 자기들이 좋아하는 뭐 자기들 기준의 저소득층 혹은 자기들 기준의 노조, 자기들 기준의 정조조 막무가내로 그냥 밀어줄 수 있는 사람들을 자기들끼리 쓰는 용어예요. 이게 바로 전체주의 지도자의 용어입니다. 그리고 더욱 한심한 것은 일자리 300만 개를 창출하겠다 그러는데 일자리 300만 개도 하루에 2~3시간씩 일해서 월급을 1급을 받는 그런 일자리를 포함한다면 300만 아니라 500만도 일시적으로는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러나 국민이 원하는 진정으로 원하는 일자리라는 것은 제대로 된 일자리, 소위 정규적인 일자리를 원하는 거거든요. 그 300만 건은 그 경제인들이 활발하게 의욕적으로 창의력을 발휘해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끔 모든 규제를 풀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온갖 규제를 다 풀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신나게 일을 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국민이 열심히 일할 맛이 나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후보가 제안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보면 그거하고는 거리가 멀거든요. 아니 문재인 대통령 집권하자마자 53조 원을 일자리 200만 개 만든다고 편성을 했어요. 53조 원 편성하면서 하는 얘기가 뭔지 알았어요? 이명박 대통령이 4대 보를 만들면서 22조를 썼다고 하니까 22조를 쓰고 일자리를 20만 개 만들었다 하니까 우리 같으면 22조 쓰면 일자리 100만 개 만들겠다. 53조 내면 200만 개 만들겠다. 내 임기 동안에 가장 중요한 1번 정책으로 청와대에 저 상황판을 두고 매일 국민에게 브리핑하겠다. 그 말 후에 한 번도 브리핑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주택 311만 호를 공급한다는 게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311만 호 가능합니다. 임대주택, 비둘기집 이건 국민이 원하는 집이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대통령이 뭐 11평짜리 임대주택 가보고 여기 편안하고 아늑하다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 각하 임기 끝나시고 그 11평에 가서 사시는 게 어떻습니까? 거기가 편안하고 아늑하다면서요. 당신 아들 같으면 거기 보내겠어요? 당신 딸 같으면 거기 가가 여기 아늑하니 살아라 하겠어요? 그건 청년들에 대한 모독이에요. 맞습니다. 그리고 임대주택을 지으면 한 채를 짓는데 2억이 손해가 납니다. 이건 뭐 나라 돈을 그냥 그러면 310여만 호를 지으면 600억의 돈을 그냥 손실을 내면서 아무도 들어가 살고 싶지 않은 집을 짓겠다는 것을 그건 다 잘라내고 311만 호를 공급하겠다. 국토연구소에서 국토주택연구소인가 주택연구소에서 여론조사를 하니까 311만 호의 임대주택을 뭐 국민도 원한다는 결과를 내놨는데 내가 이게 바로 연구소가 말 그대로 국책연구소가 아니라 관용연구소구나.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어용연구소. 그리고 또 뭐 제가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기본소득, 기본대출, 기본저축. 청년 기본소득. 설명 좀 해주시고요. 이 돈 어디서 나오는 건지. 그래서 가장 문제는 이게 뭐냐면 결국은 여러 가지 선심성 공약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아마 이재명 후보도 이 선거 끝나고 나서 자기가 무슨 공약을 했는지조차도 기억을 못할 거라고 난 생각합니다. 지금 국채를 남발해서 국채를 남발하지 않으면은 이 온갖 공약들을 이행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결국 국채를 남발해서 결국 국민의 이 세금을 뿌리게 되면은
시중 금리가 인상이 됩니다. 맞습니다. 예, 시중 금리가 인상이 되면 물가가 불안해지고요. 그리고 물가 불안을 가중시킵니다. 그리고 소비와 투자를 위축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대출 금리가 1% 오르면 자영업자의 빚이 현재 887조 원으로 추계가 됩니다. 그리고 가계 부채가 1844조 원으로 추계가 되는데 이거 합치면은 2,000조가 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GDP보다 만약 많아요. 1%가 대출 금리가 1%만 오르면 이 자영업자와 가계에서 부담하는 이자 부담만 연간 20조 원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게 끔찍한 일이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 국민들이 잘 헤아려야 되실 줄 믿습니다. 아니 나라 빚 내면 된다. 예. 그냥 막 주자. 예. 기본소득 주자. 기본대출 해주자. 기본저축 해주자 하면 돈이 어디서 나오나 할게. 국채를 발행하면 된대. 어떻게 국채 발행하면 되냐. 그게 전부 빚이다 할게. 한국은 조만간에 기축통화국이 될 수 있는 나라니까 해도 된다. 기축통화국이 뭔지도 몰라. 그 당에서 내준 게 사실은 특별인출권. 이 IMF의 회원국들이 급할 때에 좀 뺏을 수 있는 통화가 중국 위안화, 그 다음에 일본 엔화, 영국의 파운드, 미국의 달러, 스위스의 뭐 프랑스 이런 정도인데 그 5개국의 화폐에 한국도 어느 시점이면은 그런 특별 인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나라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 기축통화가 뭔지를 모르는 분이에요. 그래 놓고 유능한 경제 대통령이라고 자기를 선전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재명 후보의 경제정책은 요즘 TV 토론에서 나오는 것과 과거에 그가 했던 이야기들, 전혀 다르죠. 발표들 이런 거를 쭉 종합을 해보면요. 말해 이런 겁니다. 정부가 선두에 서서 계획을 짜고 자원을 배분해 가면서 성장을 이끌겠다. 이거거든요. 한마디로. 그러나 국가가 진두지휘하는 하향식 성장이라는 것은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공산주의의 몰락이 이것을 이미 입증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의 가장 위험스러운 건 뭐냐면 이겁니다. 임명 권력은 국민이 선출한 권력의 지휘를 받는 게 정상이다. 말하자면 국회의원들, 대통령 말을 전 공무원들은 다 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리고 기획재정부의 예산 편성권도 청와대로 옮기겠다. 이거 정말로 정말 위험천만한 히틀러가 아니고 이틀러라니까. 푸틴이 아니고 이틴이라니까요. 뿐만 아니라 이 문재인 정권이 큰 정부하다가 우리가 쫄딱 망한 거 아닙니까? 공무원 수도 없이 늘려놔놓고 우리가 지금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청소부터 해야 돼요. 청소부터 해야 됩니다. 그것은 정치 보복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모든 걸 다 청소부터 하고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놓는 몰상식을 상식으로 회복되는 돌리고 공정하지 못한 걸 공정으로 돌리고 불공정을 공정으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작은 정부로 시작해야 돼요. 작은 정부. 맞습니다. 결국 우리 헌법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다. 그러니까 시빌 서번트 아닙니까? 공복이에요. 국민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이렇게 딱 규정했습니다. 이거는 뭐라고 하냐면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법률로 정해진 고유한 임무와 직책이 있습니다. 책무가 있습니다. 그 책무를 다하는 것이 공무원이지 선출된 권력의 말을 들어야 되는 게 공무원은 아닙니다. 선출된 권력의 말을 들어야 한다는 그 사고방식이야말로 바로 아주 극단적으로 독재자의 모습을 드러내는 발언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전형적인 전체주의 선동어법이에요. 언어를 혼란시키고 대중을 기만해가 우리 편을 만드는 거예요. 더군다나요. 만약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그 대통령의 막강한 권력과 180석의 여당이 결합하는 게 되지 않습니까? 이 힘이 무지무지할 겁니다.
집권 초기에 문재인 이상의 독재를 휘두를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예. 작년 말에 자기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서 실천하기 위해서 여당 의원총회에서였죠 아마 입법의 조속 처리 자기가 추진하는 정책의 입법 필요한 입법을 빨리 처리해달라고 요구하면서 여당 상임위원장이 방맹이 들고 있지 않냐 땅땅 두드리면 되는 거 아니냐 좀 그렇게 좀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 그거는 약과입니다. 예. 보십시오. 조재현 대법관을 대장동의 그분이라는 사람은 조재현이라는 말을 공공연하게 하니까 이 대법관님이 너무 화가 나서 우리나라 헌법사상 헌법 역사에 처음으로 대법관이 공개 인터뷰를 한 겁니다. 예, 기자회견. 네, 기자회견하는데 김명수 대법원장 아무 말도 안 하고 누가 도와주나 하이 아무도 안 도와주고 자기 혼자 한다. 본체도 안 한다. 이걸 문제화도 안 끊는다. 이러니까 국민들은 갈수록 사법부를 못 믿어요. 이러니까 국민의 사법부 불신이 점점 커지는 겁니다. 근데 세상에 해도 자기가 저질러 놓은 걸 가지고 뒤집어 씌우는 것도 모자라 가지고 생떼를 써서 생사람을 잡으면서 이 공개 학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요. 이것은 대통령의 자격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기본 양심조차도 없는 거예요. 그 우리가 지금 논하는 건 대통령 후보를 논하는 게 아니고 한 인간으로 볼 때도 너무 심각하다 이거예요. 그리고 뭐 최근 사소합니다. 자기 부인이 관용차를 쓰거나 법인카드 쓰고 이 수시 초밥 갖다 나르고 그 다음에 아파트 개조해가지고 선거단 데려다 놓고 그냥 한마디 그냥 미안하다. 잘 몰랐다. 땜빵을 넘어갑니다. 만약에 우리가 윤석열이 이랬다 치면요. 후보로 견디어 있지를 못할 겁니다. 아니 후보 사퇴하라는 거지. 당신이 불법을 저질렀으니까. 그러니까 이때까지 이런 내용을 우리가 몇 가지만 추렸어요. 사실은 제가 추려보니까 와 정말 많아요. 엄청납니다. 이 리스트를 내가 뽑아왔는데 60개가 넘더라고요. 그거를 내가 한번 오늘 쭉 읽으려고 그랬는데 우리 대표님께서 그래도 핵심되는 내용, 핵심도 제가 볼 때 좀 약한 것만 뽑아오셨네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분이 대통령이 된다면 대한민국은 의심의 여지 없이 독재국가가 됩니다. 그 사실은 이재명 후보 주변에서 일어났던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불법과 비리가 엄청나다는 거 느끼고 있는 게 국민적인 생각입니다. 우리 전체 국민의 생각입니다. 다만 이것이 검찰이 선거 기간 중이라는 이유로 기타 여러 가지 이유고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이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뭉개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국민들 앞에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지 않은 것일 뿐이지 많은 국민들은 그렇게 느끼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 이런 것들을 숨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결국은 사람들의 입을 틀어막아야 되고 검찰이 검찰권을 수사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게 하고 경찰도 제 기능을 못하게 하고 공수처 말할 것도 없고요. 이렇게 틀어막아야 되거든요. 결국 이런 것들이 결국은 독재국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부패가 되면. 그 점이 더 염려가 되는군요. 자, 오늘 우리가 할 얘기가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변 대표님께서 끄집어내준 건 나는 약간 불만스러운 게 너무 약한 것만 가져오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 이재명 참 이런 분이 우리 대통령 되면 저는요 국제사회에 가서 사람 만날 때 Who is your president? What's his name? 이름이 뭐야? 누가 이카면 이재명 하면 와우 I know that guy. 나 그 친구 누군지 알아. 정가 사범이라면서 그리고 일 저질러 놔놓고 항상 남에게 뒤집어 씌운다면서 대한민국 국민들 다 그런 사람들이야.
저 부끄러워 외국도 못 갈 것 같아요. 예. 대통령 이름도 못 될 것 같아요. 예. 여러분, 국민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존심을 지키고 국격을 지키고 싶고 양심적인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예. 상식이 통하는 사람이 이 나라를 끌어가야 되고 예. 공정한 사람들이 국민들에게 베풀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예. 선택은 빤합니다.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어떤 분을 이 나라의 지도자로 뽑아야 나라가 제대로 굴러가고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가 아닌 그와 정반대의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정말 참신한 나라를 깨끗한 만들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네. 오늘 대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